옛날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가침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하룻밤 사이에 이 불가침성을 파괴했습니다. 9월 12일 밤 200개가 넘는 장거리 드론이 모스크바에서 스몰렌스크, 툴라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브리안스크에서 쿠르스크까지 러시아 전역에 걸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격의 주요 목표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이었다. 장거리 드론 무리가 정유소, 항구 적재팔, 펌핑 스테이션, 기지 주변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밤사이 러시아의 두 대형 정유소가 폭발하고 유조선이 침몰했으며 항구 운영이 마비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휘발유 위기는 다시 한번 심화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공격의 강도가 너무 커서 일반 사람들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거리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유소는 문을 닫았고 도시에는 방공 경보의 희미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전화 신호가 끊기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량에 넣을 휘발유를 찾을 수 없었고 설령 찾더라도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뉴스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귀는 공중의 폭발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마음은 숨막히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도조차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첫 번째 드론 공격은 수도에서 180km 떨어진 스몰렌스크 정유소를 목표로 했다. 지역 주민들은 5번 이상의 큰 폭발음을 보고했습니다. 하늘은 불길로 밝아졌고 폭발음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툴라에서 모스크바에서 174km 떨어진 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지하 저항 네트워크인 파이어 파르티잔 그룹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그룹의 목표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방공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자정 이후에 발생한 공격에서 시설의 주요 통신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폭발로 인해 전체 단지의 통신 인프라가 마비되었습니다. 드론은 밤새 툴라 상공을 계속 순찰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포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파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습부대는 레닌그라드 주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다방면의 공중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를 혼란시키기 위해 사용된 전자대응 시스템 덕분에 러시아 방어 네트워크는 빠르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공격의 물결은 발트해 연안의 전략적 프리모르스크 석유 터미널에 도달했습니다. 프리모르스크에 도달한 우크라이나 무인기 28대 중 7대가 터미널 내부에 직접 착륙했습니다. 공격 당시 러시아의 비밀 유조선 함대인 섀도우 플릿에 속한 아프라막스 유형의 유조선 2척 쿠스토우와 카이유니 터미널에서 바쁘게 적재 중이었습니다. UAV는 적재 라인을 직접 겨냥하여 세이셸에 등록된 2탱커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져 배들이 해안에 묶여있는 동안 배를 삼켰습니다. 폭발은 항구를 흔들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바다 위로 치솟는 검은 연기 구름이 수마일에 걸쳐 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프리모르스크 남쪽 우스트루가 석유 터미널에 공급하는 3개의 별도 펌핑 스테이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각각 프리모르스크 3번 라인, 안드레아폴 전송 라인, 서부 공급 1번 펌프였습니다. 각각은 러시아 원유 수출 체인에 중요했지만 드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다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의 성명에 따르면 221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밤사이 전국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야간 작전 격추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드로즈덴코 주지사는 레닌그라드 주에서만 28대의 무인기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드론들은 브리안스크, 스몰렌스크, 칼루가, 노브고로드, 모스크바, 벨고로드, 로스토프, 트베르, 프스코프, 툴라, 쿠르스크 지역에서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국제공항은 공격 이후 항공교통에 심각한 차질을 겪었습니다. 공항 운영자에 따르면 28편의 항공편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유럽으로 가는 국제 노선과 국내 연결편이 포함되었습니다. 13편의 항공편이 완전히 취소되었고 11대의 비행기는 대체 공항으로 우회되었습니다.
대체 공항에는 모스크바의 도모데도보와 칼리닝그라드 주의 크라브로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중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이미 분노로 가득 찬 사회의 인내심을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텔레그램 그룹, VK 게시물, 지역 뉴스 채널의 댓글 섹션은 각각 가상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집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기가 보이는 발코니 뷰를 공유했습니다. 사회 붕괴의 충격이 아직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가운데 9월 12일 밤의 공격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 경제의 주요 동맥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모르스크 항구는 그 전략적 중요성이 지리적 위치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시설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이 거대한 터미널은 발트해 연안을 따라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관문 역할을 합니다. 매년 약 6천만 톤의 원유가 이 항구에서 세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이는 매년 크렘린의 전쟁 예산에 직접적으로 15억 달러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 운송의 상당 부분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크 탱커 함대인 이른바 섀도우 플릿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함대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선박은 의심스러운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불분명한 귀국 상태로 인해 국제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2일 공격은 이 그림자 시스템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고 그 취약성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원유를 우스트루가로 운송하는 3개의 중요한 펌핑 스테이션을 겨냥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항구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펌핑 스테이션 3번, 안드레아폴, 그리고 치블번은 우랄 원유를 발트해 연안으로 운송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내부 연결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서 오는 송유관과도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3개의 펌핑 스테이션 중 하나라도 일시적으로 작동이 중단되면 이 지역의 일일 운송 능력이 15%에서 20% 감소합니다. 그러나 9월 12일 공격에서는 3개 모두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혼란이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운송 체인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첫날의 혼란 비용만 해도 4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 하루에만 해당됩니다. 수리 작업이 몇 주가 걸린다면 총 경제적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외에도 이 공격은 지정학적 수준에서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프리모르스크 항구가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 및 전략적 위치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구는 나토 영해에서 몇 시간 항해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항구는 오랫동안 서방에 대한 억제책이자 자국의 안전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크렘린의 요새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노선을 직접 겨냥한 것은 3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스크바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가 프리모르스크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같은 능력으로 러시아 중심부의 다른 경제, 군사, 물류 중심지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안보 서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유럽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당신의 국경에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프리모르스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은 나토 회원국들이 사실상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폴란드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자국 영공에서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해야 했던 것도 이 패턴의 일부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영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 안보의 구조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러시아 석유는 더 이상 안전한 거래 상품이 아닙니다. 프리모르스크와 같은 터미널의 폐쇄나 중단은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보험료에서 화물 계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전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화 노력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시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프리모르스크 공격 며칠 전 러시아는 폴란드 영공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유럽을 직접 겨냥한 전략적 압박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압박을 뒤집었습니다. 프리모르스크 공격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방정식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내부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전쟁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유럽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확장은 단순히 영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점차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섀도우 폴리스로 알려진 유조선 네트워크는 이미 서방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문제, 선박 찾기의 어려움, 그리고 증가하는 해상 호위 비용이 이미 이 시스템을 한계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터미널 공격이 이러한 도전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크렘린은 이제 석유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항구로 운송하고 항구에서 내보내는 데 있어서도 큰 보안 격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러한 보안 격차와 씨름하는 동안 그는 일본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는 G7 블록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7.6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우일계의 러시아 기업 9명의 고위 인사, 그리고 여러 수상한 중개 조직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크렘린의 에너지 수익을 약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제재 발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푸틴의 전쟁 기계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동맥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구조의 초석입니다. 탱크가 움직이고, 배가 출항하고, 전투기가 이륙하고,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든 것이 석유 수익으로 가능해집니다. 일본은 이 사슬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본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푸틴의 전쟁 예산은 거대한 물탱크와 같습니다. 판매되는 석유 한 배럴마다 이 탱크에 60달러가 기여됩니다. 일본이 47달러 60센트에서 수도꼭지를 잠그자 시스템은 갑자기 역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바닥에서의 누출이 증가하고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지며 금융 예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펌프가 멈추고 전쟁도 멈췄습니다. 도쿄는 바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허점을 이용해왔습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들, 지중해에서의 선박 간 환적, 인도와 중국 같은 국가들과의 회색 무역. 이 모든 것은 크렘린이 G7이 설정한 60달러 상한선 이상으로 석유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결정은 이러한 허점을 메우는 시멘트와 같았습니다. 가격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직접적으로 석유 수익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유럽,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와 조율함으로써 국제 압력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전선에서 조정을 강화한 실제 포위 기동이었습니다. 도쿄는 이 결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러시아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에너지 수출로 직접 충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단지 돈이 아니라 이 돈으로 유지되는 정권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의 길을 가로막아온 고전적인 딜레마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자금 지원하거나 국민의 급여를 지급하십시오. 역사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보통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고 보여주지만 이 선택이 결국 내부에서 정권을 약화시킨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략적 그림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막은 외교적 필터 없이 진실을 말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의 판매로 이익을 얻고 그 돈을 전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간단하고 날카로운 분석이다. 매 판매된 배럴, 매 루블의 수익은 도네츠크에서의 또 다른 미사일 공격, 하르키우 상공의 또 다른 샤헤드 무인기, 자포리자에서의 또 다른 생명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가격 인하는 이 사슬을 끊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키예프 정부는 이 조치를 만족스럽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브뤼셀에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다가오는 19번째 유럽 연합 제재 패키지에 앞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세계적인 이야기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석유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세계에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럽은 이 환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서방의 재구성된 에너지 정책은 이 신화를 허세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 허세를 드러내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가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제약이 아닙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푸틴의 석유는 이제 단순히 할인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정치적으로 유독하며 경제적으로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저렴한 원유를 제공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독일에 본사를 둔 방산 대기업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땅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탄약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지상 시스템, 장갑차,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포병 솔루션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유럽의 무인 항공기 생산이 처음으로 미국의 공급량을 추월하여 대륙의 방위 경제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의 저렴한 원유에 대한 희망이 바다를 건너 퍼지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라인은 유럽의 중심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저항할 뿐만 아니라 물류와 생산 능력을 강화하며 스스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시나리오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재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 운동 중에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인도를 관세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쟁을 끝낼 도구가 아니다. 전쟁은 말이 아니라 돈으로 멈춘다. 이제 워싱턴은 도쿄와 브뤼셀과 협력하여 금융 올가미를 조일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적 포위망 밖에 남아 세계적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도쿄는 수사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우크라이나에 33억 달러의 신용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닙니다. 크렘린에 대한 전략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자유세계가 이제 자신의 경제력을 푸틴에 대한 무기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비유를 고려해보세요. 석유는 한때 러시아 전쟁 경제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각 배럴은 크렘린의 무기고의 새로운 총알이었습니다. 각 탱커는 도네츠크에 발사될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변했습니다. 배럴당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러시아의 재정풀은 조금씩 말라간다. 유럽과 아시아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당열하여 푸틴에게 체계적이고 누적적으로 비용을 부과하여 이 전쟁이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4년 동안 푸틴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발전된 서방이 지치고 여론이 분열되며 경제적 이익이 인권보다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다릅니다. 할인된 석유 선적, 그림자 함대 유조선, 고갈된 외환 보유고는 모두 시간과의 전쟁에서 또 다른 타격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푸틴의 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의 전쟁 기계는 실제 전선 너머의 경제 회의실에서 인내심 있게 내려진 결정들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포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전쟁은 도쿄의 전략 문서 브뤼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재위원회와 베를린의 군사 생산 계획, 그리고 이번 주 일본은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은 전장에서 모든 것을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무기이며 그 무기의 반가소에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댓글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